최근 극장가를 눈물로 적신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7살의 어린 조카 단종과 그를 지키려다 한밤중 철퇴해 머리가 부서진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그리고 불에 달군 쇠로 온몸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끝내 주군을 버리지 않은 성산문 박팽령 같은 사육신들, 그리고 멸문지화의 공포 속에서도 몰래 왕의 시신을 거둔 영월 호장 어문도까지, 이렇듯 처참하게 바스러진 충신들의 핏빛 서사 앞에서 우리는 깊은 먹먹함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단 말인가? 스크린을 가득 채운 단종의 처절한 피눈물 뒤에는 그 핏덩이 같은 조카의 목을 졸라버린 숙부 수양대군의 서늘한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잠시 거두고 아주 서늘하면서도 과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신의 친조카인 단종을 무참히 짓밟은 수양대군 세조의 이 끔찍한 광기, 이게 과연 단순히 권력에 눈이 먼 한미치광이의 돌연변이적 돌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화생물학과 유전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 비극은 이미 수양대군의 DNA 안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던 핏빛 청사진이었습니다. 바로 격세유전, 즉 조부모의 강력한 유전자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서 폭발적으로 발현되는 현상 말입니다. 수양대군의 혈관 속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차갑고 잔혹했던 원조 킬러의 피가 펄펄 끓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가차없이 도륙하고 아버지 이성계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10대 소년 막내기 복동생인 세자 이방석을 잔인하게 짓밟아 죽인 뒤 피투성이 왕관을 쥐어짜낸 남자. 네, 바로 세종대왕의 아버지이자 수양대군의 친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양대군의 피 속에 흐르는 이 지독한 도끼는 비단 할아버지 이방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할머니, 즉 이방원의 아내였던 원경왕후 민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사병혁파로 무기를 뺏길 위기에 처하자 치마폭에 무기를 몰래 빼돌려 친정집에 숨겨두고 거사일밤 남편 이방원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 전장으로 등을 떠밀었던 조선 최고의 야심가이자 불같은 킹메이커였습니다. 훗날 남편 이방원과 권력을 두고 사생결단으로 치고받고 싸웠던 맹수 같은 여인이었죠. 한편 기적적으로 온화하고 학구적이었던 천재 세종대왕에게서는 이 호랑이 부부의 무서운 기질이 쏙 빠진 채 문종과 같은 이과형 모범생 유전자만 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죽이고 있던 할아버지 이방원의 그 차갑고 냉혹한 포식자 유전자와 할머니 원경왕후의 그 불같이 맹렬한 아수라장 DNA가 합쳐져 하필이면 한 대를 건너뛰어 손자인 수양대군에게 그야말로 몰빵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태종 이방원은 갓난아기였던 손자 수양대군을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 키우며 이놈 기골이 장대해한 것이 참으로 나를 똑 닮았구나 라며 유독 예뻐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아내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맹수의 떡잎을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이죠. 할아버지의 그 호탕한 웃음이 훗날 자신의 또 다른 손자 단종을 도륙내는 피바람의 복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할아버지 이방원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도전을 쳤듯 손자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쳤죠. 게다가 왕실의 어린 핏줄 이방석, 그리고 단종을 무참히 짓밟은 것도 심지어 어린 왕을 둘러싼 간신배들을 처단하겠다는 쿠데타의 명분마저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행보는 마치 거울을 대고 복사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흐른 지금 역사가 이 두 명의 킬러에게 쥐어준 성적표는 너무나도 기괴하게 엇갈립니다. 한 명은 위대한 성군 세종의 시대를 열어젖힌 고독하고 위대한 국가 설계자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권력에 눈이 멀어 멀쩡한 나라의 척추를 부러뜨린 잔혹한 찬탈자로 역사에 영원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똑같이 칼을 들었고 똑같이 피를 뒤집었었는데 대체 무엇이 태종 이방원과 수양대군 세조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토록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누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느냐 하는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극적인 차이는 칼끝이 향한 방향, 그리고 그 피 묻은 칼을 휘두른 자의 깊고 은밀한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왕조의 겉으로 드러난 사실, 실록의 딱딱한 기록만으로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 너머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했던 인간들의 진짜 마음, 심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제왕학을 넘나들며 그들의 뇌 구조를 MRI 찍듯이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단종의 피눈물 뒤에 감춰진 두 킬러의 소름돋는 평행이론, 조선왕조 심록, 피냄새 진동하는 권력의 심리부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마음껏 하이다. 범죄 심리학에서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칼을 뽑았는가? 이 두 킬러가 쿠데타라는 이름의 칼을 뽑아든 출발선은 겉보기엔 쌍둥이 같아 보여도 그들의 뇌구조와 심리적 지형도는 달에 토끼가 산다는 말만큼이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태종 이방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지기 직전, 이방원이 놓인 정치적 입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처 입은 들깨였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방원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손에 직접 더러운 피를 묻혀가며 고려의 상징인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온갖 역사적 쌍욕은 자기가 다 먹어가며 조선이라는 벤처기업을 대기업으로 상장시켰죠. 그런데 개국 1등 공신인 자기를 철저히 왕따시키고 아버지는 웬 새파랗게 어린 11살짜리 배다른 막내 동생 이방석을 다음 회장 자리에 떡하니 앉혀버린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시 조선의 최고 실세였던 정도전은 신하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왕족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경호원들, 즉 사병을 모조리 빼앗아 국가에 반납하라는 사병혁파를 밀어붙입니다. 당시 왕자들에게 사병이란 단순한 폼잡기용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적들로부터 내 목을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보험이자 힘의 원동력이었죠. 그걸 빼앗는다는 건 네 손발을 다 자르고 내일 아침 합법적으로 네 목을 치겠다는 서늘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빌리자면 이때 이방원의 심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1단계 생존의 욕구와 2단계 안전의 욕구가 처참하게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들을 먼저 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나와 내 아내, 내 자식들까지 모조리 광화문 내거리에서 참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건 단순히 권력을 향한 우아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심리학이나 동물행동학에서 말하는 코너에 몰린 맹수의 투쟁 도피 반응이 극단적으로 발동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망칠 곳이 완전히 막혀버린 맹수는 살기 위해 눈앞의 사냥꾼 목을 물어뜯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상대가 칼을 뽑았다면 나 역시 가장 먼저 선빵을 날려 상대의 심장을 찔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처절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방어 기제였죠. 이렇듯 이방원에게 있어서 쿠데타는 왕관을 쓰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도 숨을 쉬며 눈을 뜨기 위한 지독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그로부터 55년 뒤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 세조는 어땠을까요? 그는 할아버지 이방원처럼 내일 당장 목이 날아갈까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태평성대 속에서 왕의 삼촌이라는 최고 VVIP 대우를 받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죠. 가만히 숨만 쉬고 놀러만 다녀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피비린내 나는 칼을 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지독한 이인자 콤플렉스와 자아실현의 왜곡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뼈대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미치도록 집착하는 것이 바로 적장자, 즉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머리가 천재적으로 돌아가도 둘째로 태어난 순간 그는 영원히 주연이 될 수 없는 조연이자 스페어 타이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수양대군의 형인 문종은 그냥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아이돌처럼 잘생겼지, 학문은 세종대왕 뺨치지, 심지어 밀리터리 덕후라 군사적 지식까지 완벽한 그야말로 넘사벽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완벽한 형에게 평생을 짓눌려 살며 무시무시한 열등감을 속으로만 삭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섭던 형이 병으로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좌에 앉은 건 고작 12살짜리 코울릭의 조카 단종이었습니다. 이 순간 수양대군의 무의식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칼 융이 말한 그 어두운 그림자가 화산처럼 폭발해버린 겁니다. 아니, 형님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저 핏덩이가 왕이라고?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고작 중학생 나이인 조카한테 평생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게다가 김종서 같은 늙은 신하놈들이 저 핏덩이를 뒤에서 조종하며 나를 훈계해? 수양대군의 그 거대했던 나르시시즘과 차남 콤플렉스는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군, 언제까지 조카님 재롱이나 보며 김종서 대감 눈치나 보는 뒷방 늙은이로 사실 겁니까? 대군의 그 펄펄 끓는 호연지기가 이 좁은 방에 담길 크기이옵니까? 닥쳐라! 저 핏덩이에게 무릎을 꿇을 순 없다! 명분? 그깟 명분은 피로 씻어내면 그만이다. 김종서 그 늙은 호랑이의 목을 가져오라. 그럼 이 조선은 이제 나의 무대가 될 것이다. 보셨습니까? 수양대군은 국가의 위기나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어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군자가 지켜야 할 도나 대의명분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내가 역사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치기어린 애고만이 뇌구조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이방원의 칼이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면 손자 수양대군의 칼은 배부른 자의 탐욕과 삐뚤어진 인정투쟁이었습니다. 출발선의 선, 뇌구조부터가 이렇게 완벽하게 달랐으니 그들이 휘두른 칼이 낳은 결과가 어찌 같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두 킬러가 권력을 쥐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행보는 완전히 그야말로 180도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죽였는가? 즉 숙청의 타겟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의 뇌구조가 얼마나 달랐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내면의 두 가지 본질, 즉 성리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크게 하늘 차원의 마음과 땅 차원의 마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교 철학의 핵심인 이기론과 사단칠정을 종합해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기론에서 말하는 이, 그리고 사단칠정 중 네 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 즉 이니에지에 해당하는 하늘 차원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맑고 순수한 양심이자 절대적인 도덕의 이치입니다. 이 마음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리는 이기론에서 말하는 기에 해당되며 7가지 감정인 칠정, 즉 희, 노, 애, 구, 회, 오, 욕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땅 차원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기쁨, 노여움, 슬픔 같은 감정이자 무언가를 성취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는 차원을 뜻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땅의 마음, 즉 우리의 기본 욕구와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올바른 인간, 즉 성인군자란 이 땅의 차원의 마음인 감정의 욕구를 잘 다스려서 저 높고 맑은 하늘의 양심성을 깨닫고 하늘 차원의 마음, 즉 양심을 순리대로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의인 하늘의 마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작은 땅 차원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희생하는 정신. 이것이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성인군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비극은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이 순수한 기본 욕구가 삿된 탐욕으로 시꺼멓게 물들어버릴 때입니다. 평소 자신이 느끼던 열등감, 콤플렉스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삿된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 땅의 마음이 하늘 차원의 마음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순간 인간은 끔찍한 괴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이 성리학적 프레임으로 태종 이방원과 세조 수양대군을 분석해보면 왜 한 명은 조선의 뼈대를 세웠고 다른 한 명은 조선을 병들게 했는지, 그들의 칼끝이 왜 그렇게 작동했는지 소름 돋는 해답이 나옵니다. 먼저 태종 이방원의 숙청 타겟을 볼까요? 이방원이 칼을 겨눈 곳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천안 민무구, 민무질 형제, 평생의 신복 이숙번, 심지어 아들 세종의 장인인 시몬까지 이렇듯 철저하게 자기 편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원을 단순히 아들을 너무 사랑한 도덕적으로 무결한 아버지로만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절대 왕권이라는 권력을 갈망한 피의 군주였으니까요. 이방원에게도 당연히 땅의 마음을 관철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나도 피를 나눈 내 처가 식구들과 고생한 동지들과 함께 권력의 단맛을 누리고 싶은 인간적인 애착과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원은 자신의 그 욕구, 땅 차원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늘 차원의 마음, 즉 양심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나 그것은 삿된 것이다. 외척과 공신이 권력을 주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다. 내 아들 충령이 다스릴 조선은 오직 강력한 왕권과 법치 아래 움직여야 한다. 내 손에 묻은 피는 국가의 기틀이라는 대의를 위해 내가 짊어질 업보다. 그렇습니다. 이방원은 사사로운 정과 인간적인 욕망이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자신의 수족을 잘라내는 냉혹한 책임감을 발휘했습니다. 비록 피를 보았을지언정 땅의 마음을 다스려 하늘의 이치를 따른 것. 그래서 이방원은 우주의 순리를 따른 순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세조 수양대군의 뇌구조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조카 단종을 지켜야 한다는 삼촌으로서의 양심,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하늘의 마음이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양의 내면에서는 끔찍한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열등감, 권력을 향한 굶주림이라는 그의 욕구가 시커멓고 삿된 탐욕으로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 부패한 땅의 마음이 하늘의 양심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 결과 수양대군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선의 기둥들을 무참히 도끼로 찍어 넘겼습니다. 북방을 개척한 호랑이 김종서, 단종을 지키려 했던 성삼문, 박팽령 같은 사육신, 그리고 세종대왕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집현전의 브레인들까지. 양심? 도리? 그딴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조선의 기둥이라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조카든 충신이든 모두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수양대군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충신들을 오직 자신의 삿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참히 도륙했습니다. 땅의 욕망이 하늘의 양심을 거스른 자, 그는 명백히 하늘을 배신한 역천자였습니다. 순천자와 역천자의 결말은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사사로운 욕구를 절제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지켜낸 이방원의 피바람 위에서는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삿된 욕망을 위해 국가의 엘리트들을 학살하고 그 자리에 아부하는 공신들로 채운 세조의 피바람은 결국 조선의 뼈대를 썩게 만들어 훗날 연산군이라는 희대의 폭군을 잉태하는 독사과가 되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성과 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까지 뒤바뀐다는 것을 두 사람의 칼끝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하면 논공행상, 즉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오는 어뭉도 같은 충신들이 왜 씨가 말랐는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태종은 어땠을까요?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의 사병을 몰수해버린 겁니다. 이야, 고생들 많았지? 근데 이제 내가 왕이니까 군대는 다 내놔. 땀만 먹으면 죽는다? 철저한 토사구팽이었습니다. 공신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배신이었지만 국가적 관점에서는 군사력이 왕에게 집중되는 현대적 중앙집권화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렇듯 태종은 공신들과 권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법의 통제 아래 철저히 굴복시켰죠. 그런데 세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명분이 부족한 쿠데타를 일으켰기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바로 뇌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정난공신, 좌익공신들에게 엄청난 땅과 노비, 벼슬을 마구잡이로 퍼주었습니다. 심지어 공신들이 백성의 땅을 빼앗고 살인을 저질러도 에이, 우리 공신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술자리에서 덮어주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마치 마피아 조직의 보스가 부하들 입막음하려고 돈다발을 쥐어주는 꼴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한비자의 법과 사상에서는 신상필벌을 가장 중시합니다. 상과 벌이 엄격해야 나라가 선다는 것인데 세조는 이 원칙을 스스로 박살낸 겁니다. 그래도 두 사람 다 형제 죽인 사이코패스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살인에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랄까요? 태종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 때 이복 동생들을 죽였지만 2차 왕자의 난 때 친형 이방간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끝냈고 맏형 정종에게는 깍듯이 예우를 다해 상왕으로 모셨습니다. 아무리 권력 앞이라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라는 도덕적 마지노선은 지켰던 겁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 선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아니, 아예 선을 지워버렸죠.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사약을 먹여 죽였습니다. 무덤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그 끔찍한 비극, 자신의 조카인 10대 소년 단종마저 끝내 영월에서 목 졸라 죽였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영주 옆에 있던 수능이라는 작은 고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역과 상관없는 어린아이와 노인, 부녀자들까지 닥치는 대로 학살해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냇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는 피끝마을의 비극. 수능이라는 행정구역 자체를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전하, 수능의 백성들까지 모조리 베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과하다?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야 다시 자라지 않는 법. 단종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숨쉬는 것조차 반역이다. 알겠느냐? 이건 그야말로 한나 아렌트가 말한 낙의 평범성을 넘어선 악의 절대성이었습니다. 태종은 목적이 달성되면 칼을 걷었지만 세조는 두려움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의 내면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들이 나라를 다스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태종은 유학자 출신답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는 호패법을 만들어 전국 백성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했고 조선의 세금과 군사제도를 현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백성 위하는 척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속셈도 있었지만 국가의 재정과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졌다는 점에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훌륭한 CEO였습니다. 세조 역시 호탕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을 롤모델로 삼아 육조직계제를 부활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하지만 세조의 통치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시와 통제에 병적으로 집착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이 없다 보니 그는 늘 반란의 두려움에 떨었고 그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해 오가작통법을 강화하여 백성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오가작통법이란 쉽게 말해 5가구를 하나의 조로 묶어 한 집이라도 죄를 지으면
나머지 4가국까지 연대 책임을 묻고 처벌하여 이웃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든 끔찍한 연좌제 시스템입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국가 전체를 거대한 상호감시 사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병적인 감시와 밀고 시스템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조의 친동생인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조카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발각되어 처형당한 일이 있었죠. 그 거대한 비밀거사가 누구 때문에 탄로난 줄 아십니까? 바로 관노비였던 이동이라는 자의 밀고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배신하고 밀고 하면 막대한 보상을 내려주던 세조의 공포정치. 이 타락한 시스템은 결국 가장 밑바닥의 노비조차도 하늘의 마음, 즉 인간의 도리와 양심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삿된 탐욕, 출세와 보상이라는 부패한 땅의 마음에 눈이 멀어 하늘 같은 상전을 배신하고 사지로 몰아넣게 만든 것이죠. 태종 이방원이 엄격한 법과 제도를 통해 투명한 국가 시스템을 운영했다면 세조는 밀고를 장려하고 인간 내면의 가장 추악한 욕망을 자극하여 공포로 조직을 관리하려 했던 겁니다. 지도자 한 명의 타락한 마음이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 하늘마저 시꺼멓게 가려버린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완전히 달랐던 통치 방식,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조 치하의 조선은 공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이 공신들이 훗날 조선을 갉아먹는 거대한 적폐 세력 훈구파가 되어버립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사유화한 참사, 세조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참사의 청구서가 오롯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조에게 막대한 권력과 영지를 하사받은 훈구파 공신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고요를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최악의 가혹한 세금 징수로 꼽히는 백골징포를 아십니까? 바로 죽은 사람의 뼈다귀에까지 세금과 군역을 매겨 산 사람을 뜯어먹던 끔찍한 수탈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이나 특산물을 제때 내지 못하면 훈구파 권력자들과 악덕지주들이 이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른바 대납이라는 짓이었죠. 겉보기엔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나중에 원금의 몇 배, 심지어 수십 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악랄한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국가의 세금 제도를 사유화하여 백성들의 피와 살을 빨아먹는 합법적인 흡혈귀들이 탄생한 셈입니다. 이 지옥 같은 적폐가 조선 사회를 병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세조가 공신들의 배를 불려주느라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떠넘긴 시스템에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삿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을 지옥불로 밀어넣은 것이죠. 한편 이와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태종 이방원은 어땠을까요? 자신과 피를 나눈 처남들과 공신들을 도끼로 찍어버린 그 피도 눈물도 없던 이방원은 놀랍게도 제일 밑바닥의 백성들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한 제도를 펼쳤습니다. 권력자들이 불법으로 빼앗아 부려먹던 백성들을 다시 자유로운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노비변정도감을 강력하게 실행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왕에게 직접 북을 쳐서 호소하라는 조선 소통의 상징, 신문고를 대궐 문루에 매달아준 장본인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수탈 외에 세조가 남긴 또 다른 치명적인 유산은 무엇일까요? 세조는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세종과 문종이 평생을 공들여 키운 학문이 산실 집현전을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국가의 뇌를 자기 손으로 도려내버린 셈이죠. 이 집현전 폐쇄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세종과 문종 시대는 치국이, 자경루, 칠정산 같은 위대한 발명품들이 쏟아지던 조선 과학과 문명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집현전은 단순한 글방이 아니라 이 모든 과학적 성취를 연구하던 거대한 지식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감시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세조는 이런 기초과학 발전에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국가의 브레인들을 도륙하고 지편전을 부숴버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던 조선의 과학기술은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신의 삿된 탐욕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가의 문명 발전을 수백 년이나 뒤로 퇴보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세조는 국가의 뇌가 도려내진 그 텅 빈 자리에 자신이 뇌물과 특권으로 키운 탐욕스러운 훈구파 공신들을 앉혀놓았습니다. 세조가 썩게 만든 이 땅에서 수십 년 뒤 드디어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괴물이 탄생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핑계로 신하들을 도륙하고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한 조선 최악의 폭군. 네, 바로 세조의 증손자인 연산군입니다. 할아버지 세조가 심어놓은 썩은 씨앗이 증손자대에 이르러 또다시 통제 불능의 식인 식물로 자라나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하늘의 마음을 버리고 삿된 욕망에 잡아먹힌 자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야만으로 되돌려 놓았는지, 이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지독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했던 두 사람, 그들의 말년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심판이 여기서 잔혹하게 드러납니다. 태종은 말년까지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에도 상황으로서 군사권을 쥐고 이종무를 시켜 대마도 정벌을 주도했습니다. 아들이 왕노릇 편하게 하도록 마지막까지 외교적, 군사적 쓰레기들을 치워준 셈이죠.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걱정했던 태종은 내가 죽어서 옥황상제께 빌어서라도 기필코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애틋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숨을 거둔 음력 5월 10일 정말로 거짓말처럼 메마른 땅을 적시는 굵은 비가 쏟아져 내렸죠. 이후 조선의 백성들은 매년 태종이 죽은 날에 내리는 이 단비를 가리켜 태종우라 부르며 백성을 사랑했던 그의 숭고한 하늘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렸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말년은 한편의 공포영화였습니다.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지독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 직후부터 세조의 온몸에 끔찍한 피부병이 퍼졌다고 합니다. 밤마다 단종과 죽은 형제들이 나타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렸죠. 유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국왕인 세조가 말년에 불교에 미친 듯이 매달리며 수많은 사찰을 짓고 불경을 간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처의 자비에라도 기대어 그 끔찍한 심리적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권력을 쥐었으나 영혼은 이미 산채로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두 명의 킬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증오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죠. 태종 이방원은 철저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감행했죠. 하지만 그의 잔혹함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 결과가 세종의 태평성대였기에 역사는 그를 증오하지 않고 성군을 만든 위대한 악역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세조는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실패한 권력자였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국가의 인재를 학살하고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공신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눈물, 그리고 단종이라는 어린 희생양의 피 맺힌 한숨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며 단종과 충신들의 죽음에 눈물 흘립니다. 그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감입니다. 만약 태종처럼 명확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였다면 그런 무의미한 희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에 모인 정치인들은 과연 어느 쪽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같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라는 하늘의 마음을 부르짖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 무조건적인 내 식구 감싸기를 시전하고 내 계파의 이익과 다음 선거에서의 권력 유지라는 삿된 탐욕에 눈이 멀어 정작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공신들의 배를 불리느라 그 고통을 오롯이 백성들에게 전가했던 세조와 훈구파의 끔찍한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섭게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건강한 시스템을 위해 기꺼이 자기 편의 목을 먼저 쳤던 태종 이방원의 그 서슬퍼런 책임감을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탐욕으로 내 편만 챙기는 역천자의 끝이 결국 국가의 멸망과 지독한 인과응보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지금의 위정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왕조의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넘어 그들의 내밀한 마음을 기록하는 시간. 오늘은 태종과 세조의 소름돋는 평행이론과 그 이면에 엇갈린 심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양 철학의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의 소이불루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결코 죄지은 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조는 완벽한 권력을 잡은 줄 알았지만 죄책감이라는 내면의 그물과 연산군이라는 역사의 그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작은 권력을 쥐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의 직급, 가정에서의 가장, 혹은 어떤 모임의 리더로서 말이죠.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조직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태종의 칼입니까? 아니면 오직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세조의 칼입니까? 리더십의 진짜 무게는 권력을 쥐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권력이 무엇을 잉태하고 어떤 유산을 남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화 속 단종의 슬픈 눈동자가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옛 선현들이 역사책의 이름에 거울감자를 즐겨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치통감, 동국통감처럼 말이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죽은 지식을 암기하고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오늘날의 나를 비추어 보는 차가운 거울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죠. 저희 조선왕조심록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고 딱딱한 역사적 팩트의 나열에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대하게 움직였던 혹은 역사에 비참하게 잡아먹혔던 인간의 마음을 현미경처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하늘의 마음, 성을 지키기 위해 피를 뒤집어 쓴 태종과 부패한 땅의 욕망, 리에 무너져 괴물이 된 세조. 이 치열했던 마음의 전쟁터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후대들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단단한 방향성과 이정표를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내 마음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조선왕조심록의 여정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방원과 수양대군 두 사람 중 오늘날 대한민국에 더 필요한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만의 심록을 남겨주세요. 이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역사 탐구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심록의 페이지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역사의 거울로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조선왕조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